삼천지교 운영자 막시무스 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경력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교육을 말합시다라고 이제 K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래 1회 출연으로 돼 있었었는데요. 나름대로 잘해서 그런가 작년에 1년 정도 교육을 말합시다라고 1년 정도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삼천지교 운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에듀탑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천지교에 저는 운영자로 계속 남고요. 제가 나름대로 교육을 바깥으로 이제 좀 끄집어내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도 사교육 없이 공부 1등 할 수 있다. 이런 나눔으로 해갖고 올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요, 상업적 메일이 아니니까 잘 오픈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실천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실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눈여겨봐 주시고, 저는 또 사실은 제가 교육계 관계자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의 좀 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있고요. 아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발명 영재를 다니고 있고, 요거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올해 발명 쪽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 쪽이, 교육 쪽에서 발명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올해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역마다 틀려서 여기는 경기도인데 서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발명 영재 중에서 따로 또 뽑아서 발명 특허반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한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고등학교 1년 동안 아이가 특허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경기도에 또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하지 마시고 발명 영재를 계속 보내시면 마지막 코스는 특허반을 진행을 하니까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목은 이제 사교육 없이 전교 1등하는 학습 비법. 그 밑에 보면 제가 교육만큼은 출발선이 같아야 가슴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개똥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섰지만,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저는 학벌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는 건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직장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콤 직장에 다녔었어요. 제가 데이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데이콤에는 이제 국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전화국에도 국사가 있듯이 데이콤에도 국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국장님 집들이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한참 특목고가 막 전쟁처럼 비춰질 때였습니다. 그래갖고 집들이 때, 국장님은 사교육비 얼마 쓰세요? 그랬더니 월 3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두 자녀한테. 정말 그때가 피크였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목고가 피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네이버 카페를 만든 지 이틀 만에 제가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에다 왜 카페를 만들었냐면, 아이가, 초라한 아비로서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의 사교육비를 절대 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제 급여가 120만 원이었었는데, 300만 원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냥 내가 아빠니까 내가 가진 재주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니까, 그냥 네이버 카페에다가 우리 아이 6학년 때까지 교육 자료를 올려놓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 학년별 이렇게 교육자료, 교육청에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모아놓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공교육을 믿어라. 이 말뜻은 뭐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올해 지금 나눠주신 학교도 있을 텐데 보시면 학교에 이렇게, 학사력이라고 달력 나눠주죠. 네. 보면은 학사력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에 이제 학교의 스케줄을 이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사교육 선생님들이 훨씬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훨씬 우수하고 그 어떤 난관을 뚫고 임용고시를 뚫고 뭐 요즘은 뭐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선생님이 한 학교에 뭐 10분 이상 있는 게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 눈에 비춰질 때 사교육 선생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냐면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내려주는 지침사항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편법적인 걸 못 가르쳐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사교육비 줄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서민 아빠의 애환 해결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직접 실천했던 학습법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공교육을 믿고 의지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학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학사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게 사실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학사력에 보시면 4월 달에는 뭐 5월 달엔 과학의 달, 어느 날은 뭐 가족 신문 만들기 뭐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아주 재밌던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에 서울에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일기라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 이렇게 공책 한 권 정도의 안전일기를 써요. 보통 여름방학 내내 한 40페이지 분량 정도로 쓰는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저는 별 뜻 없이 학교에서 안전일기를 내줬으니까 안전일기를 써야 되겠다 하고서 안전일기를 썼어요. 그 내용의 중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소방관과 인터뷰하기,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 뭐 안전시설 확인해보기. 근데 제가 소방관과 인터뷰하기가 난이 있어서 저는 무심코 제가 어떤 그런 열정은 좀 있었나 봅니다. 일부러 집 앞에 있는 소방서를 찾아가고 소방관님한테 부탁을 했죠. 저희 아이가 이런 숙제가 나왔는데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아이 좀 이렇게 인터뷰 좀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환영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뭐 호수가 기압을 어떻게 건디고 뭐 어떻게 사이렌을 어떻게 울리고 그리고 왜 소방관을 시작하게 됐고 해갖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안전일기를 썼는데요. 서울에서 여름방학 동안 안전일기를 썼는데 이제 학교에서 냈는데 반에서 한 명? 그러니까 거의 낸 친구들이 여러 명인데 완본을 채운 친구는 이제 저희 아들 혼자였었던 거예요, 반에서. 그러니까 3학년 전체에서 낸 숫자가 아마 10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학생 수는 400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이들 엄마 정말 바쁘구나. 이렇게 여름방학에 안전일기라는 거 숙제를 내줘도 저렇게 공교육을 무시하고 있구나. 사실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죠. 학원으로 둬야죠. 여름방학에 캠핑도 가야죠. 이런 거 하면서 과제물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을 안 썼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완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포스터까지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 학교 대표로 참가하더니 서울시 구 대표가 되더니 서울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그 서울시장상을 받고 시계도 받았어요. 근데 전 진짜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량을 채웠고
정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밝혀내도 잘한 게 전혀 없었는데도 서울시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현상이라고 느꼈어요. 야, 서울시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까짓 게 대상을 탈 수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학사력에 보시면 거의 매달 2개 행사는 있습니다. 무슨 경시대회도 있고 우리말 뭐 쓰기 대회도 있고,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사교육을 이제 전혀 받지 않았고 7년 동안 영재교육을 합격했고, 그러고 보면은 항상 스케줄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2주 전에 항상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교내 식물 이름 알기 대회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기 대회라 그러면 2주 전부터 식물 백과사전을 사줘요. 식물 백과사전을 사주고 학교를 그 전에 둘러보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화단에 있는 것들을 그 전에 저와 함께 일요일날 가서 다 조사를 해요. 그 샘플 조사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은, 제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일 네가 필요하는 네이버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갖고 네이버에서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사력으로 사실은 어떤 플랜을 1년 플랜을 잡으실 때 사실 어렵거든요. 굉장히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학교 스케줄, 그러니까 학교 학사력으로 딱 잡아놓으시면 정말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어떤 거냐면 저희 아이가 과학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대회 정보, 이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저희 아들 보고 민성아 잠깐만 선생님한테 와볼래? 그러면 네, 그러고 달려가면 이런 교재가 있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너 한번 참여할래? 이렇게 했었고, 또 영재교육원이 올해는 이제 시험이 바뀌죠. 관찰 추천제로. 근데 관찰 추천제의 근거가 뭐냐면요. 사실 영재교육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찰 추천제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과학 주제일기를 1년 동안 쓰면 관찰 추천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영재교육원을 보내고 싶다. 시험이 없어졌거든요. 선생님들은 절대 모험하기 싫어합니다. 선생님들은 관련 근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놈은 어느 와이즈만 학원을 다녀서 똘똘하니까 추천해준다? 사실은 공교육 쪽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소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가 뭐 과학이나 수학 영재교육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아이들 주위에 보통 2, 3회 정도 일기를 쓰죠. 그 중에 한 편을 뽑아서 1회를 뽑아서 주제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주제일기를 사실 쓸 때 너무 어렵게 스토리 위주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 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쓰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독후감 써봐야 대부분 다 줄거리 위주로 쓰면서 줄거리가 잘 안 맞다고 엄마랑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요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스펀지처럼 입력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입력 단계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면 사실은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시험 기간인데, 사실은 그 시험이 아예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거를 출력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주제일기를 쓰는데 뭐 물질 단위도 좋고 주제를 잡는다 그러면 다음 학년 단위도 좋아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시는데 자유로운 글쓰기는 마인드맵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금을 넣고, 제가 나중에 뭐 공동구매도 하겠지만 소금을 넣고 돋보기, 뭐 현미경 이런 거로 쳐다보면서 소금은 희다, 짜다, 정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나열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단어 나열을 하고 나서 소금과 연관된 단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NaCl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초등학교 때는 정말 단어만 찾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좀 추가하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5개만 써놓는 거예요. 과학 주제일기에. 수학 주제일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학 주제일기가 어렵다 그러면 요즘 수학 잡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동아사이언스 같은 데 들어가면 수학 잡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를 갖고서도 기사를 줄거리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안에서 아이가 낱말을 찾아내고 마인드맵을 진행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까지겠지만 낱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줄거리 쓰는 능력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 가서 아시겠지만 뭐 추론력이 좌우한다 그러는데 좀 유식한 말로 추론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영어 시험에서 이제 지문을 그 수능 시험에서 보통 지문이 A4 반바닥 정도 되는데 3분에서 4분 안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는 단어를 갖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을 갖고서 유추 해석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건 이제 추론력이라고 하는데 추론력은 단번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일기에 생활일기도 쓰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정해서 주제일기를 쓰면서 거기다 단어 나열만 해보시면 그 해고 1년 정도만 그렇게 주제일기 써보시면 굉장히 아이가 지금 당장은 효과를 못 보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분명 효과를 봅니다. 네, 잠깐 여기서 분위기가 너무 진지한데요.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상품 지금 혹시 광해 영화 보셨죠? 광해. 광해에서 그 중간에 이제 광해를 가르쳤던 그 배우가 누구죠? 유승용, 그렇죠? 유승용이 이제 조선시대 학자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때고, 그리고 그 학자가 조선시대, 조선 후기 학자고, 그 학자가 이제 어떤 걸 주장을 했었냐면 대동법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제 광해를 잘 보시면 사실 영화로 논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해라는 영화가 갖고 광해 영화에 대동법이 나오는데 대동법은 어떻게 주장했고 저희 때는 이렇게 배웠죠. 그냥 조선후기 대동법, 조선후기 대동법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대동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개념이 제일 처음으로 도입된 게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와 빈부의 차이에 있어서 이제 가난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전혀 받지 않고, 그러니까 노비를 뭐 여러 명 부리는 이제 지주 계급한테는 땅을 많이 받은 지주 계급한테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자는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좀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의 개념, 그러니까 공평 분배 개념을 제일 처로 주장한 사람이 그 광해를 가르친 유승용 그 배우라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조선후기 때 대동법을 주장한 학자 이름, 벌쩍 손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두 분이 제일 빨리 드셨는데, 두 분이 한번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대동법을 주장한 조선후기 학자. 이게 왜 못 맞추시냐면요. 이게 암기 세대의 정말 피해예요. 대동법만 배웠지 대동법을 주장한 학자가 어떤 청빈한 삶을 살았고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두 분이 일찍 드셨는 것 같은데, 두 분이요. 두 분 가위바위보 뭐, 예. 네, 누구죠?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 네. 죄송합니다. 그 앞분하고 저 뒷분하고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예, 맞습니다. 예, 요 분하고 가위바위보 해보시라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김육입니다. 네. 올라가서 받아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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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진짜 아이랑 이렇게 김육이라는 그 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굉장한 청빈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왕이 내려준 집까지도 아주 대궐 저택까지도 거부하고 청빈한 삶을 산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름은 김육입니다. 네. 이제 강의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원은 한 개로 만족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소리냐면 사실은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면 절대 자기주도 학습은 절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원을 2개를 다니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을 시스템으로 분배할 때 절대 자기주도 학습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한 과목 하나만 학원을 수강하시는 편이 훨씬 좋고, 제가 이 세부적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13년 스토리텔링 수학의 변화, 추론력, 이거 뭐냐면요. 올해 교과서 아직 1, 2학년은 못 받으셨죠? 네. 이게 사실은 추론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서울 쪽에서는 이제 시범 수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전자계산기 수업이 벌써 도입이 될 거거든요, 올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참 가끔, TV 프로그램에 스타킹에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4조 7초 8원이요, 뭐 3조 2초 8원이요. 왜 그런 짓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수학 공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암산 잘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수학은요, 논리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문까지는 아직 스토리텔링 수학이 본격적인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거고요. 지금 왜, 요건 정보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왜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바뀌냐면요. 얘네 세대에, 요거는 제가 이제 장학관 분하고 이제 친하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1, 2학년 교과서가 왜 먼저 바뀌냐면, 얘네 세대가 아마 수능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식으로 이제 내신하고 SAT 방식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1, 2학년부터 수학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저도 잠깐은 봤지만 굉장히 어떤 수학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식으로 앞에를 전개 방향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으셨는데 시중에 가면은 수학 귀신이랑 책 보셨죠? 네, 그런 류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수학 퀴즈 보면은 수학책 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독일이란 나라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후회 없는 책 선택이 있습니다. 보면 수학이건 과학이건 어떤 책이건 단행본이건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을 보시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왜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체 유럽에서 교육 대상 뭐 이런 거를 주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는 1년에 대놓고 책을 한 50권 정도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을 시킵니다. 각 분야. 그 책을 찾아보시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도서관이나 학교 선생님이 추천하는 추천 도서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수학 귀신도 마찬가지고 수학 귀신도 독일에서 쓴 이제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근데 읽어보신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방학 때 제가 수학 귀신을 다시 읽게 했거든요. 원래 수험 학년은 4학년이에요. 적정 학년은 4학년인데 사실은 고등학생이 읽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 구조가 탄탄합니다. 지금부터 뭐 본격적인 제가 전략 비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숙제는 200%로 하라. 수행평가. 최고의 공부 교재는 학교 보가서. 이런 뜻은 뭐냐면요. 보통 초등학교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는 사실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근데 숙제를 내주는 거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꼭 아이가 알아야 될 부분만 그 숙제를 꼭 내줍니다. 왜냐면 요즘은 거의 숙제가 없지만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내주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숙제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보통 숙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베끼거나 전과에서 베끼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은 그렇게 썼고요. 반은 나름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칸을 나눠서 숙제를 하는데 칸을 이제 전과나 네이버에서 조사한 거는 그대로 쓰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예요. 얘가 어디 책에서 표절했는지 어디 문제집에서 따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는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숙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100% 숙제는 뭐냐면 자기가 읽어본 거 나름대로 해서 거기다가 써보는데요. 저는 줄거리 쓰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담감을. 그래서 저는 그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와 관련된 50가지 단어를 적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찾아서 써보기도 하고 일단은 연상 단어부터 썼고요. 연상 단어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네이버라는 뭐 네이버 백과사전도 있듯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전략적 노트 필기 4색 노트 필기는 뭐냐면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4색 노트 필기 펜 아시죠? 네. 그 펜을 갖고 노트 필기를 하는 건데 색깔 구분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단편화 작업, 농담까지도 필기해라 이런 뜻은 뭐냐면 선생님 수업하는 거는 저희 아이가 지금 사실은 이 방법,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시도해 볼 만한 겁니다. 저희 아이도 사실은 시도해 봤지만 장시간 지속을 못 했고요. 실제로 아이가 정확하게 제 방법을 그대로 따라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고 나름대로 좀 그래도 꼼꼼하다고 하는 아이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보면은 스펀지를 키우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가 어떤 지식적인 걸 받아들이고 어떤 숙제를 하고 학교 공부를 하는 것들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쌓아놓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학원에 들어가서 너무 지쳐서 계속 아이를 끄집어내고 출력이 되면 아이가 굉장히 지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 IQ가 150인 것도 아니고 IQ가 120밖에 안 돼요. 120인데 학원 하나 없이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영재교원을 합격하느냐. 참 독특하거든요. 그거는 마인드맵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면 세종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고 부설은 서울 전체에서 20명밖에 뽑질 않아요. 서울 전체에서 수학 20명, 과학 20명 뽑는데 저희 아이가 세종과학고 영재교육원 2년 과정을 갖다가 20명 안에 들었어요. 사실은 21등을 했었습니다. 21등을 해갖고 대기자 1번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민을 갔어요. 네. 그것도 운도 따르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하니까. 한 아이가 이민을 가는 바람에 사실은 거기 등록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2년 과정을 거의 교수 사사급으로 해주는데 그거를 등록 안 할 분은 없는데 한 분이 뭐 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다고 그만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마지막으로 대기 순번 1번으로 합격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아이도 글쓰기가 줄거리 글쓰기가 아니었었고요. 그 이제 세종과학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얘 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대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얘가 때가 묻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시중에 이제 YG만 학원이나 영재 학원들 뭐 이렇게 경기도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케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쓰기가 표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나시고 어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냐면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울시 12월 20 며칠 날 한 서울시 교육청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설명했던 게 동영상으로 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랑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출발선상의 초등학교지만
뭐 결승점이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을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일지라도 입시 정책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중2부터 현재 고3까지 애들은 A, B 수능 선택형을 무조건 봐야 되는 형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능이 변화할 때마다 초등학교 교육이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그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강의 끝나면 꼭 EBS 서울시 교육청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노트 필기법에 이제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서 노트 필기를 한다. 그러면 농담까지도 필기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교과서에다 이제 단편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 한 권에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때가 되면 사실 기출문제 봐야죠. 참고서 봐야죠. 쪽지 봐야죠. 중학교만 보내보셔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하나에다 몰아버렸던 거예요. 교과서에다. 그래서 교과서에다 이제 필기를 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이제 판서를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놓거나 보통 위인물을 나눠주거나 그래도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개념 설명을 할 때는 20번 정도는 어떤 판서 비슷한 설명을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담까지도 필기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발효 과정이라는 게 나온다. 발효. 이제 막걸리를 계속 놓으면 식초가 된답니다. 그러면 막걸리를 계속 발효가 돼서 식초가 된다 그러면 거기다 발효 과정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막걸리만 적어 놓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밑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세부 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함축 단어로만 써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함축 단어를 써놓는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어 갖고 그 함축 단어를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특히 뭐 남자아이들은 이제 뭐 개발세발 쓰죠. 근데 이제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못 알아보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노트 필기를 가르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여자아이들 중에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스트잇에다가 하트 표시하고 돼지꼬리 땡땡 붙이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렇게 필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세부 필기에 들어가면 선생님 설명에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강 공부법 3단계 전과정 학교 EBS 학원 후과정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전과정이라는 건 소리는 뭐냐면 학교에서 노트 필기를 해왔어요. 제가 세부 설명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집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한 10%도 안 되세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에 열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 때문에 그나마 많은 건데요. 보통 중학교 때 35명의 반에서 교과서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1명, 2명? 대부분 3월 안에다 걸어놓죠. 그리고 가방에 뭐만 갖고 다니냐면 학원 과제물. 그러니까 가방에 딱 2권, 노트 2권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무슨 말이냐면 집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교과서에 단편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갖고 와서 전 과정은 뭐냐면 시간표대로 그대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이어리도 써봤고 아이랑 플랜도 짜봤지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능도 하고 도전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아냈냐면 학교 시간표가 있잖아요. 학교 시간표에 수학은 4단위, 4단위라는 소리는 이제 주에 4번 배운다는 소리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4단위, 뭐 국어 같은 경우도 4단위. 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편협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 배정이 되는 거고 예체능 빼놓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기술과정까지도 공부하지만 기술과정까지는 뭐 1단이다. 그러면 10% 배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집중이수제가 나오잖아요. 집중이수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교과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날 복습을 끝내놓지 못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전 과정은 뭐냐면, 이제 교과서를 집으로 갖고 와요. 그 시간표대로 해요. 근데 교과서에다가 그날 날짜하고 페이지 나간 것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교과서에 진도 나간 표시까지. 그래서 내가 매달 며칠 날 몇째 시간에 몇 페이지를 배웠다. 이를 갖고서 집으로 갖고 와서 이제 어떤 EBS를 듣거나 동영상이 듣기 전에 집에 가져와서 중얼거리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셋째 시간에 발효, 식초, 이런 설명을 해줬구나.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전 과정이고, 학교 EBS 학원은 이제 중간 과정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EBS를 공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지금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EBS 수능 특강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런 현상 한번 들어보셨죠? 한 3년 전부터 지방에 수능 만점자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안군에서도 나오고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EBS로 정말 끌려 파는 애들입니다. 정말. 신안군에 무슨 섬에 무슨 학원이 있겠습니까? 저희 신안군 섬에서 수능 만점 여학생 집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갔었어요. 그 신안군 섬에 갔던 인터뷰 과정을 겪었던 아이의 국어책을 보면서 나온 학습법이 사실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습법입니다. 그 녀석이 여자아이인데요. 국어 문제집 두께는 그러니까 교과서 두께는 이런데 뒤에 두께는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가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교과서에다 다 몰아버리는데 걔 말로는 다 때려넣는데요. 자기는 교과서에 다 때려 넣어요.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잇을 하도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 저는 그게 앞에다 붙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 문맥 란 쪽에다 가서 포스트잇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앞에는 이렇게 얇은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유가 거기다 다 몰아버린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과정은 뭐냐면 이제 교과서에 노트 필기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EBS 강의를 듣거나 학원 강의를 듣거나 하면 그때는 파란 볼펜을 쓰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사실 EBS는 파란 볼펜으로 해요. EBS 강의를 들으면서 스페이스바로 딱 멈춰요. 멈추는데 세부 필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간단 필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 펜으로 줄을 치는 경우가 있을 때는 EBS 선생님들이 왜 EBS 강의가 좋다 하냐면 사실은 수능 강의에서 70%를 낸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잘 모르고 계세요. 뭐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아시죠? 수능 출제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요시하다고 선생님들한테 매뉴얼 내려간 것들은 무조건 EBS 선생님들은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EBS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 같이 막 쇼맨십 안 부리고 막 이거 중요하다 이거 100% 나와 이런 말씀 왜 안 하시냐면 교육과정평가원 쪽에서 나오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절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EBS를 갖고서 이제 파란색 볼펜으로 내가 간단 필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덮으시면 안 돼요. 애들이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 강의를 뭐 40분 정도 들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와, 나 진짜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본 거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보고 나서 5분 내지 10분밖에는 안 걸려요. 서머리를 하셔야죠. 후과정은 뭐냐면 다시 EBS 필기한 걸 갖고 다시 뭐라 그랬지? 중얼중얼 또 거려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중얼거려야 돼요. 방정식에선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하면서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분 과정밖에는 사실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1시간 수업을 나가는 게 실제로 EBS 과정을 그 단어를 그대로 찾아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BS 강의를 듣을 때 팁을 말씀드리면 60분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아이가 오늘 시의 비유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 학년에 맞는 EBS로 들어가서 시의 비유법에 대해서 그 설명한 것까지만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4교시, 5교시가 되기 때문에 5시간을 EBS를 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인강은 절대 2시간, 3시간을 넘어갔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3시간까지는 허용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 하면 아이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도가 나간 만큼을 그 부분을 그대로 그 시간만큼 EBS로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만 복습을 하고 예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 복습을 하고 그 복습하면서 간단 필기한 것 갖고 후과정에 가서 이제 10분 동안 정확히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중간고사 때 400명 중에서 저희 아이는 사실 초등학교 때 엄청 놀았거든요. 정말 너무 많이 놀았어요. 대안학교를 보내려다가 대안학교 못 보내서 그럼 대안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학교를 열흘을 빠졌어요. 저희 아이 때만 해도 그 사유만 명확하면 결석 처리 안 해줬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홈스쿨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400명 중에서 200등을 했는데요. 이 교과서 학습법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되죠.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 이 방법을 딱 썼더니 전교 1등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전교 200등 하던 놈이 단 2달 반 만에 전교 1등으로 올라서냐고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제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 뒤에 보시면 교과서 뭐 좌측이나 밑에 보시면 주석 달려있어서 보충 설명이 있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학교를 선생님들이랑 제가 신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이제 지금 경기도도 초등학교 시험이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생활기록부 2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아이 때는 중학교 때 내신 등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어떻게든 소수점 하나까지도 맞춰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과학고를 실패했지만 사실은 2차까지도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찾아냈지만 수학이 이제 이유가 과학고를 떨어졌던 저희 아이가 이유가 과학 내신이 1.14%였습니다. 소수점 뒤에까지 표시해요. 근데 수학이 2.17%였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자를 조사해봤더니 과학고 합격자를 조사해봤더니 수학이 2% 넘어가는 합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이들 빼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수점까지 맞춘다는 소리는 뭐냐면 수행평가를 갖고 결석까지도 따져서 어떻게든 1등급부터 9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무조건 4%거든요. 학교에서 4%는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어떤 시험을 어렵게 내든 쉽게 내서라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 절대 만점자를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률 2%, 정답률 4% 문제짜리를 꼭 두세 문제는 꼭 냅니다. 그런 걸 어디서 내느냐? 교과서 뒷부분 주석에서 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지금도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도 여기 있지만 이의제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한테 시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이의제기할 친구들은 와. 공식적으로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6점짜리 문제인데 왜 선생님 제 문제가 4점짜리 왜 부분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 근거가 있어요. 그 관련 근거는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과학 시간에 얘가 정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래갖고 유성아, 아빠가 보기엔 네 문제가 6점짜리가 맞는데 왜 4점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가서 한번 일단은 이의를 제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정답을 갖고 어느 교재에서 썼니?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과학고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하이탑이라는 교재를 봤었어요. 고등학교 하이탑. 선생님은 너한테 이런 설명도 해준 적도 없고
이렇게 풀라고 표시해 준 적도 없어. 그리고 교과서에 이런 방법으로 나와 있지 않고 너는 지금 고등학교 생물 2에 나온 관련 개념을 갖고 끌어와서 푸는 거잖아. 너는 너한테 만점을 6점짜리 줄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관련 근거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도 흑인식 영어가 있고 유럽식 영어가 있고 백인 고급 영어도 있고 박사들이 쓰는 또 영어도 있거든요. 그럼 영어식 표현이 너무 다양한데 그 영어식 표현에서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내게 맞아. 내 문제를 맞아. 학교에 가면 항의 전화를 해요. 그 문제 저희가 푼 게 아이들이 푼 게 맞는데 왜 그걸 틀리게 하십니까? 그건 바보 같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관련 근거표가 다 있습니다. 배점 기준표가 다 있어요. 그 배점 기준표는 무조건 교과서를 따르게끔 돼 있어요. 마음대로 선생님들께서 저 녀석 예쁘다고 4점 주고 저 녀석 이쁘다고 3점 주는 게 아니라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서술형 6점 문제 맞기 위해서 막 빼곡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6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에 포함된 것 중에 단어들이 교과서 내용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6점을 주는 겁니다. 네. 다음 편으로 이제 과목별 핵심 공부 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어 중심 내용 파악, NI 활용, 독서의 중요성, 추론력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어떤 시를 단원을 배운다. 그럼 교과서에다 필기를 해놓는데 간단 필기를 하면서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학교 때 시도해 보실 게 뭐냐면 책을 읽건 교과서를 읽건 처음에 줄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는 단행본 책에다도 초등학교 때 줄을 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줄 치는데 아이가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줄을 쳐요. 근데 이제 줄도 치다 보면 버릇이 돼요.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제 능력이 좀 생기게 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NI 활용은 뭐냐면 신문 활용 학습 아시죠? 그 방학 때 특히 주중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가 이제 주제일기 쓸 때 주제일기를 이제 국어 주제일기도 사실은 썼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정 쓰기 싫으면 기사를 일기장에다 오려 붙였어요. 기사를 오려 붙인 다음에 민성아 여기 기사에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봐.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어려운 단어 5개만 밑에다 찾아서 적자. 그렇게 숙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아마 고립 이런 단어 어렵거든요. 고립, 경향 이런 말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근데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국어사전에다 써봤어요. 그게 그때는 효과를 못 보지만요. 고등 가서 정말 많이 효과 봅니다. 그리고 수학, 이제 교과서 2에 실린 난이도별 문제 풀기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기본 교재로 보통 개념 원리를 하죠. 그리고 센수학 기본하고 센수학 심화 보통 이 3권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아니면 특목고 대비하는 애들은 이제 하이 레벨 뭐 이런 참고서를 풀어요. 근데 절대 기본 참고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 참고서는 수학 익힘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선행학습 유발 요소 배제 이런 게 교육부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학교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냐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감시가 나와요. 저희 아이가 과학고 시험을 치렀을 때 20문항의 과학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 과학고 시험 치고 나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20문제들이 선행학습을 그러니까 유발하는 문제였냐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책은 무조건 수학 익힘책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만 가셔도 보내시면 수학 익힘책이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하얘요. 그러니까 시간표 학습법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교과 과정상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차피 그 수학 익힘책이라는 거 혼자 풀기 위한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수학 진도가 나갔으면 그 진도만큼 집으로 갖고 와서 무조건 그 문항만큼 풀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도 나간 문제를 집에서 풀게 되면 15문항 아래입니다. 절대 15문항은 넘어가지 않아요. 초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 규제는 이제 수학 익힘책 잘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나오냐면 난이도별로 별 하나, 별 둘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참고서는 오류 투성이지만 수학 익힘책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단 한 문항도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험하기 싫어서 나중에 수학 익힘책에서 숫자만 바꾸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한국사, EBS 인강 활용의 장점과 교과서 필기 최태성.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EBS 점점 중요성이 대두되잖아요. 근데 EBS를 보시는데 참고서 선택하실 때, 고등학교 참고서 선택하실 때 아무 참고서나 수능, 그러니까 EBS 수능, 그러니까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수능 문제의 70%를 EBS에서 낸다. 그런 뜻은 뭐냐면요. 거기에 실려있는 단어를 낸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 EBS에서도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서점에 가보시면 EBS 교재 중에, 고등교재 중에 보시면 이제 초등 엄마들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교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는 EBS의 교재 맨 앞에 이렇게 금딱지로 해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수 이렇게 써있는 참고서만 수능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한국사로 다시 돌아가서 EBS 인강 활용의 장점과 교과서 필기 최태성. 이거 제가 아예 딱 집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EBS 150만 학생을 갖고 있는 현직 선생님이세요. 20억을 거부한 선생님이니까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겠죠? 사교육 쪽에서 스카웃 대상 1호였는데,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다 모든 강사가 이기고 있지만, EBS에서 최태성 선생님만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만 수강생인데, 어떤 소리냐면, 사회 한국사는 정말 초중고 마찬가지예요. EBS 활용하시면 정말 공부 쉽습니다. 특히 최태성 선생님. 그리고 왜 초등학교 때 EBS를 초등학교 사회 한국사와 마찬가지예요. 왜 EBS를 들어야 되냐면, 개념 설명이 굉장히 장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어떤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탑이다 그러면 무슨 탑,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근데 EBS 선생님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탑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보여줘요. 왜 평양에서는 탑이 이렇게, 조선시대 탑은 왜 뾰족하고, 백제시대 탑은 뾰족하고, 이런 걸 화면상으로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은 독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강의, 영화,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다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 강의가 초등학생이 들을 정도로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학 때 2달 동안 한국사를 아이를 한번 마스터해보고 싶다? 그럼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2달이면 충분히 들어가고, 이렇게 요즘은 서울대 목표로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렇게, 단수를 따고 싶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들어보시고, 최태성 선생님 교재 사시면 정말 효과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설명을 쉽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과학, 융합과학과 개통학습법, 수능과학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과학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바뀌었어요. 융합과학으로. 혹시 고등학교 자녀학년이 있는 분? 예, 한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이제 올해부터 특히나 융합과학 쪽으로 바뀔 텐데요. 융합과학이 뭐냐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과학의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서 스팀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수학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 과학적인 요소, 그리고 이야기적인 구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라밋을 배운다 그러면 피라밋에 대해서 도형으로 배우고, 피라밋에 대해서 피라미드 갖고 이제 어떤 황금비도 배우고, 피라미드 형태가 현재 시대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까지 배우는 게 사실은 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이 지금 사실 전공자도 많지 않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이제 3월 둘째 주, 셋째 주 돼서 아마 교과서가 판매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 엄마들이 계시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사세요.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과학 교과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과학 교과서가. 예전 분량이 한 더블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과서를 주는데 공부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가 여러 종이지만 뭐 출판사에 상관없이 사셔도 돼요. 교과서를 사셔서 단행본 읽듯이 읽는 거예요. 단행본. 이게 왜 단행본 읽듯이 읽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럴 정도로 그 어떤 사파나 이미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한테 융합과학이라는 걸 한번 접목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모험하기 싫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사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근데 뒤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 고등학생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현재 융합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융합과학 전공한 사람이 없어갖고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개통학습법은 뭐냐면 그 전략적 과목을 아이가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전략적 과목을 하나를 갖고 가셔야 돼요. 전략적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아이가 꿈과 연결된 과목 하나를 갖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이제 생물을 택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등학교 생물 1, 2, EBS를 봤어요. 뺀 게 아니고 봤어요.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접근을 할 때 미성아, 이 강의를 있잖아. 강의를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화 보듯이 다큐멘터리 보듯이 그냥 봐라.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들이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갖고 저희 아이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물 1, 2를 갖다가 간단 노트 필기 하면서 했는데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이가 전략적 과목으로 하나를 갖고 가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얘는 선택 과목이 바뀌질 않아요. 생물 1, 2예요. 생물 1, 2를 하는데 전국에서 내신 1등급을 하려면 전국 4%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집중이 수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모의고사 때는 생물을 아예 다뤄주지 않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근데 그때도 모의고사를 생물을 선택해요. 근데 내신 1등급이 나옵니다. 내신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전략적 과목을 하나를 갖고 가야 되냐면 나중에 입학사정관제 대비하셔야 돼요.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내가 꿈을 구체화시키고 이 공부만큼은 내가 지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방송학과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셔서 아이의 꿈과 연결된 최대한 가까운 과목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네.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길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물 1, 2를 4년 해봤거든요. 4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전략적 과목을 갖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개통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선행학습의 개념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물 과목을 정해서 개통학습을 한다고 하면 아이가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생물 2의 혈액형, 유전자 가장 수능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해 못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0% 이해도 EM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공부를 하고서 그거를 제가 출력할 만한 어떤 증빙할 만한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를 못했던 거지 그게 머릿속에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어느 순간에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과목은 꼭 해보시고 그리고 좀 무리수를 둘 때도 있어야 돼요. 알건 모르건 그냥 들어. 그러면 나중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 말하면서 그냥 쭉 한번 듣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럽하고 교육 정책이 약간 틀린데 교육 방향이 이제 유럽 같은 이제 핀란드 나라는 도형을 배운다 그러면 알건 모르건 초등학교 2학년한테 도형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한테 이제 그 나라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계속 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떤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아이가 이해를 하냐면, 아, 도형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전이 돼서 어떻게 쓰여지는구나. 이 개념의 흐름까지는 이해해요. 그게 바로 개통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법을 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강이 가장 좀 쉬운 거예요. 학습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엄마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쭉 한번 잡았으면, 전략적 과목을 잡았으면 알건 모르건 완강을 쳐보셔야 돼요. 완강을. 이건 사실 주중에 하기는 어렵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로 돌아가서 학원 영어 대 이제 교과서 영어 올인으로 만점받는 노하우. 이건 뭐냐면요. 학원 이제 청담학원, 아발론, 토피아 뭐 유명 학원들 많죠. 유명 학원 다닌다고 내신 성적이 절대 좋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올해 중학교 아마 1학년부터 이제 교과서가 3권인 학교도 있을 거예요. 영어 기초, 영어 회화, 영어 교과서 이렇게. 영어 교과서가 이제 3권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학교마다 좀 틀리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뭐 버터 발음을 하거나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근데도 영어 시험은 만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사실 영어 학원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영어 학원을 다니면 대학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소리는 아니고, 영어 100점 맞는 법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영어 말하기 시험, 듣기 시험, 듣기 시험은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공교육에서 말하기 시험은 사실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말하기 듣기 하지만 수행평가에서 아이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예를 들어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를 따지면 아마 점수 차이가 7점, 8점 많이 나요. 오히려 지필평가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무조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한 것만큼 집에 들어와서 그 영어 공부를 인강을 찾아내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출판사가 18종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18 중에 다행히 EBS나 강남수능방송, 강남수능방송도 1년에 3만원 하니까 꼭 들어보세요. 뭐 부담 없으시죠. 1년에 3만원이면 강남수능 같은 데 가면 중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전 과목을 다 해주거든요. 그럴 때 영어는 청담 아발론이 왜 효과가 없냐면 나중에 영어 전체로는 효과가 있어요. 내신에는 효과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맞는 그 지문을 강의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EBS에서 찾아보고 그 출판사 강의가 없으면 엠베스트 찾아보고 그 강의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사교육 쪽을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좋은 학원 선택하는 법은 이제 평소 때는 학원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는 그 학교 교과서 갖고 와. 그래서 그 교과서 달아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점수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즘 예전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조기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영어 내신 점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과서 영어랑 미국식 영어랑 틀려요. 예. 미국 생활 영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 요즘 이렇게 말 줄여 쓰잖아요. 말 줄여 쓰듯이 외국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 쓰는 말을 교과서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쓰는 고급 영어가 교과서 영어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교과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덕, 목차, 시험 지문, EBS 강의 활용, 이거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뭐냐면 자기 수업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는 친구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요즘은 학생 인권 때문에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차마 못 때리고 그냥 책을 이렇게 덮어놓는데요. 근데 저희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로 키웠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도덕까지도 인강을 공부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기술 과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100%입니다. 중학교 가면. 제 중학교 보내보시면 공부 잘하는 엄마들 가시면 도덕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이 추론력 과목이에요. 윤리와 사상 이런 거기 때문에 평소 때 공부해 놓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도덕도 주에 보통 한 1단위수거나 2단위수거든요. 그때 평소 때 공부해 놓지 않으면 절대 도덕 벼락치기에서 100점 맞지 못합니다. 중학교 와선. 예. 만점자, 도덕 만점자 없어요. 거의. 정규에. 그거 왜 그러냐면, 도덕에서 이제, 도덕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추론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어보다도 이 내용이 훨씬 더 빡빡해요. 중학교만 보내보시면. 국어는 듬성듬성해요. 그래도요. 국어 교과서. 근데 도덕 교과서 보시면 아주 빡빡해요. 그 이유가 그 내용도 많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리고 그거를 도덕 인강을 듣다 보면 나중에 고등 가서 피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점점점 수능 과목이 통합 교과 과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작년도 언어 영역, 지금은 국어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언어 영역 시험에서 물리 실험 지문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국어 수능 시험에 물리 지문을 줘요. 물리 실험 과정을 다 주고, 실험 결과까지 다 주고, 이 실험 결과래요. 정답률 2%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거는 뭐냐면, 정말 추론력은요, 한 번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뭐, 좋아하고 책 읽는 건 당연한데요. 그거를 또 떠나서, 도덕 교과서가 정말 추론력 올리기에 정말 좋은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제 문과 택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윤리와 사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셔서 꼭 도덕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술 가정 한문 예체능은 뭐냐면 저희 아이는 사실 기술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가정도 공부했었던 게 뭐냐면 기술 가정 교과서를 갖고 와서 EBS에서 찾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다, 가정에서 무슨 어떤 요리 과정을 배웠다. 그러면 EBS 가정 과목을 들어가서 그날 배웠던 걸 인강으로 듣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 인강 들으면 10분 과정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단위만 듣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 과정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의 페이지, 선생님이 진도가 5페이지 나갔다. 그러면 EBS 기술로 들어와서, 왜냐면 기술 과목은 출판사가 틀려도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EBS 기술을 듣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가도 20분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집중 이수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잠깐 제가 목 좀 죽이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제 학원식 사교육 때 이제 공교육이 있는데요. 이제 학원식 사교육보다 저는 이제 공교육이 훨씬 더 우수하고, 제가 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공교육 살리기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지만 정말 공교육을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선생님 믿어보시고 제가 말한 그 노트 필기법 다시 한번 5분 안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색 노트 필기법을 아주 세세하게 안 다뤄드린 것 같아요. 아까 빨간색을 분명히 학교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EBS는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색깔이 남죠.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 어려워요, 사실. 오답 노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참고서, 그러니까 주중에 교과서 이제 시간표대로 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집을 꺼내는 건 교과서 복습이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문제집은.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집에서 틀렸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녹색 펜하고 까만 펜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녹색 펜은 내가 참고서에서 본 것 중에 요거는 내가 좀 아리까리하다, 요거는 틀리겠다 하는 건 단어로만 써놓는 거예요. 단어로만. 근데 단어를 써놓는데 어디다 써놓냐면 그 교과서 그 지문 바로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색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답이 생겼거나,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내가 좀 보충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까만 펜으로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이렇게 이제 수업과 EBS를 듣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중복은 또 적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빨간 펜 이렇게 줄 근거에 동그라미 까맣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색 필기법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를 했어요. 10분 늦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책장사는 아니고요. 여기 저를 후원해 주신, 제가 이제 이쪽 강의를 쓰게 해주신 후원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한 5분, 10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품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언스 본부장님 오셔야 되는데요. 성호 대표님, 여기 본부장님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10분 늦게 했으니까요. 10분 늦게 끝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가 과학영재교원을 합격을 했는데요.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랑 사실은 여기 휘슬러 성우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이렇게 후원사로 후원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아무 회사나 사실 후원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잠깐 말씀드리면 책 정말 잘 만듭니다. 그리고 융합과학, 제가 아까 융합과학 설명드렸는데, 융합과학 책이 현재 시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네? 네? 잘 안 들려요. 네? 아직 안 오셨다고? 아니요. 저기, 고중환 본부장님이요. 네. 네, 그 전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이쪽부터 할게요. 제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쓰고 있는 건 책상이고,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패드입니다. 이렇게 공신 패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신제품이죠. 예, 공신 체어랍니다. 그래갖고, 저도 공부의 신 체어했는데, 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은데, 저희 아이, 여기까지는 아직 협찬을 안 해주셨고요. 요거 2개는 협찬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 공부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3일은 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여기 가슴에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불편한데 한 3일 지나더니 정말 효과 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강연회에서 기업 스폰서 분들한테 아무나 소개시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이 팔꿈치가 약간 아프거든요.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근데 앞에 스펀지가 있어서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나름대로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디 가 계셨습니까? 잠시만요. 네. 그 전에 설명이 됐으니까 낫죠? 제가 책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저희 아이가 공부는 했겠지만 저보다 잘하시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네, 조금만 들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 마지막에는 제가 상권 추첨을 해서요. 여기 아직 저쪽에 남아있는 공신 패드 2개를 나눠드릴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추운 날 꽃샘추위 오셔갖고 일찍 오셔갖고요. 장시간 얘기 들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 대리님 나가서 추천권 아까 보니까 번호 빠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120 몇 번 좀 해주실래요? 오늘 강사님이 쭉 이야기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요.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영업계통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딱 2가지 소망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좀 큰 잔병 없이 건강하다는 게 첫 번째 소망이고, 2번째는 우리 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업 선택해서
나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까지 거의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어머님들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은 초등학교 때 조급하지 말고 중, 고등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좀 급하게 좀 서두른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판매 마케팅 하시는 분이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한 7, 8분간에 저희 집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시슬러 요 사이언싱 톡톡이랑 그 다음에 요 사이언싱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학생들한테 창의력, 사고력 확장을 길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교과서 초등 1, 2학년, 중학교 1학년, 내년, 내후년,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마지막으로 개편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 국가 인재를 좀 양성하자,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교육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점점 쇠퇴해서 나중에 밥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겠다. 이래서 지금부터 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어린이로 키우자. 이래서 교육 형태가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랑 요 톡톡이 책은 요거는 이제 사고력 확장 책인데 그 이 톡톡이 책은 7살부터 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이고요. 오디세이는 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독서 연령이 뭐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 선택에 한번 맡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게 그 1800년도 말에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부와 명예를 가지신 분이 바로 록펠러라는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였었는데 그런 이 자동차가 대중화됐을 때 뭐로 움직일까 그거를 바로 간파하고 하신 분이 록펠러예요. 현재 전 세계 기업인 중에서 록펠러만큼 돈 버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있고 창의적이고 통찰력 앞으로 예지력이 있는 어린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모든 부모님이 왜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쌓아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호출판사 나온 요 과학 뒤집기는 어머님들한테 많이 인지돼서 잘 아시는 책이고요. 다음에 그 초등 수학 뒤집기 책은 작년에 나와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 2학년 교과서 지금 제가 받았는지 2월 말쯤에 지급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학 뒤집기 내용을 받아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초3서부터 중3짜리 내용인데 2학년 수학 교과서를 여기 찾아보시면은 여기 초등 수학 뒤집기가 나온 내용이 19편 내용이 숫자랑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요. 이 수학 뒤집기 그대로 베껴서 수학 2학년 교과서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큐리오스는 이제 일반인들까지 보는 건데요. 각 나라 이 문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여행 정보 가이드 책이 아니고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배웠을 때 마지막 정리해서 뭐 어학 연수를 가던 그 다음에 그 나라 가서 사업을 하던 그 나라에 또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외국에 주재원 파견되던 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그 나라 국민 정서랑 같이 교감돼서 사업을 펼치던 그 나라 공부를 하던 연관되는 책이 이 5가지 상품을요 우리 그 삼천지교 회원님들 막시 무스님이랑 좀 혜택을 드릴까 해서 나중에 뭐 인터파크 교보문고 뭐 GS CJ 뭐 이런 홈쇼핑몰 가시면은 금액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도 사은품으로 이렇게 해서 마련해서 한 주소창은 이따가 막시무스님이 해드릴 건데요. 한 6일간 정도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는
이따가 집에 가셔가지고 더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러 회원 어머님들, 자녀분들 앞으로 좀 더 그 과학, 수학, 모든 학문에 기초고 그 다음에 모든 원천 기술 산업의 가장 기초 지식이 과학, 수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과학, 수학 제이랑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창의적인 예지력이 있는 어린이. 그래서 우리 그 카톡이라고 있는 그 애니팡 게임 개발하신 이누군가 31살짜리 분이 그거를 개발해낸 동기가 기존의 게임 산업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영화, 드라마식으로 길게 하다 보는데 이 바쁜 현대생활에서 1분간만 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못하는 40, 50대,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공략을 해서 대박을 터뜨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카톡 회사가 그 전에 적자였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흑자로 돌아선 게 그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통찰력이고 훌륭한 어린이 키우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대대손손 잘 사는 집안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보조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제 여기 협찬사랑에서 가격이 오픈되면 안 돼서요. 저희가 폐쇄몰, 그러니까 따로 주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데디맘, 그러니까 데디맘이 제 별명이기도 한데요. 데디맘이 뭐냐면 이제 교육에 관계하는 아빠, 뭐 이런 뜻입니다. 네이버에서 주소창이 어려우시면 뭐 주소창을 찍으셔도 되고요.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그 네이버에서 데디맘이라고 쳐보시면 네이버에 데디맘 치고 그 뒤에 보면 좌측 메뉴에 아로파 에듀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교육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의 공유 뭐 이런 뜻인데요. 아로파 에듀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어떤 공신패드 쪽 제품들까지 해서 6일간만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소문이 뻗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파크 뭐 이런 쪽에서 가격을 홈쇼핑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 항의가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장담하고인데 정말 저렴하고 6일간만 하니까 꼭 필요하시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은 대리맘 치셔도 되고 요 주소로 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딱 1시간 정확히 2시간 정확히 지켜드릴 것 같은데요. 그 공신패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까지 앉아 계시면 상품 추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강단 위에 있는 이제 공신 패드, 공신 체어, 집중력 공신 테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 주식회사 생각마트의 정지호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공부 환경 혁신 프로젝트로 해서 건강한 공부 환경 그리고 기존의 공부 환경을 개선시켜드리려 이제 관련 제품들을 자체 개발, 또 소싱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공신 패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책상에 부착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슴에 지지를 하셔서 척추의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른 자세가 유지되면서 집중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간단하게 척추 건강, 현실 척추 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장시간 컴퓨터 사용, 요즘에는 다들 하루 8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른 자세가 그 정도로 척추 건강에 끼치게 되고요. 보시면은 혹시 이 흰옷 입은 여성분처럼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은 이제
체형이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체형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턱이 이상하게 자라게 되고요. 그러면서 키 성장에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현실에 이제 척추 측만증, 저게 실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척추 측만증이 이제 척추뼈가 옆으로 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저렇게 지금 등으로 기대서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희게 됩니다. 희게 되면은 이제 척추 측만증이나 이제 척추 측만증을 통해서 어깨 통증, 손목 통증, 목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요. 통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그냥 반듯하게 서 있을 때 허리에 부과되는 하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저희 반듯하게 앉을 때는 140의 하중이 허리에 부과가 되고요. 이제 점점 앞으로 기울이면은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 뜻은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을수록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이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앉아 있는 분들, 이제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이제 척추 질병이 더 많은 숫자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종 경추, 염자, 근막 증후군, 어깨, 요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로 인해서 통증이 오게 되는 질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공심패드라는 제품은 구성이 이제 팔받침 부분, 이제 우레탄 부분으로 쿠션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막시무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면 팔꿈치가 아프게 되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펀지 부분이 있어서 푹신푹신한 스펀지 부분이 있어서 통증을 줄여주고요. 이제 가슴 지지 부분에 저희 명치를 기대서 척추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공심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맨 위에 있는 자세는 많이들 보실 거예요. 가정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공부하셨을 때 저렇게 엎드린 자세를 많이 취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바른 자세로 앉게 되면은 허리에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은 허리가 이제 몸이 더 편해지려고 허리 근육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고요. 하지만 저희 공심 패드는 가슴 지지부 때문에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기대기 때문에 앞으로 엎드리려고 해도 압박이 가기 때문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기만 해도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고요. 펴지게 되면서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저희 몸의 호르몬 중에 이제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라토닌 호르몬은 이제 저희 몸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인데요.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면은 그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이제 공부하는데 뇌 컨디션을 최적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이제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보드 높이랑 책상 높이랑 달라서 손목이 살짝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패드, 높낮이 이제 패드가 껴지면서 키보드와 패드의 높이를 맞춰드려서 손목이 수평으로 유지가 되어서 손목 통증,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해드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이 실험 결과는 직접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체험한 결과고요. 이제 사용 전에 이제 공심패드를 사용 전, 사용 후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허리에 가는 하중의 양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현저하게 빨간색 부분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때랑 사용하지 않을 때 저 가슴 지지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한 결과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하중이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제품은 저희 자랑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품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중국에도 수출하고 이제 일본에도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영 백화점 매장은 목동백화점 아이바크몰이 있고요. 각종 판촉물 행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 추천서도 받았고요. 그만큼 제품에 이제 인증된 제품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요. 저한테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제 시간이 되시면 다 끝나고서 자리에 앉아있고 정모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정모 가실 분들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정모 쪽에서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제 휴대폰 번호 다 아시죠?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휴대폰 번호를 제가 여러분들 회원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리맘 사이트 이런 거는 제가 문자로 보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첨에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시는 데서 잘 섞을게요. 네. 나중에는요, 책장 세트도 하나, 어떻게. 네,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네. 네, 강의 받으시고,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행운일 것 같고요. 두근두근한데, 혹시 아까 김육 퀴즈 맞추신 분 어떻게 하셨어요? 오픈북 하셨죠, 솔직히. 오픈북 하셨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펴셨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니까요. 네. 네,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와, 1번. 저분, 야, 역시 1시간 반, 9시 반에 저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셨어요. 받아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1시간 반 전에 오셔갖고, 네, 좀 주세요. 네. 확인증, 1번 확인증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요. 네. 맞네요. 이게 앞에, 이따 맞춰봐야 되겠네, 일단요. 61번하고 19번하고 와보세요. 이게, 왜냐면, 네, 글씨가, 네, 애매한 글씨가 있어요. 61번하고 19번이 와보세요. 네, 이게, 왜냐면 맞춰준 거, 딱 맞추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61번이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61번, 네. 61번이 맞다고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61번이 맞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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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6번 분. 네. 네, 이상 끝이고요. 네, 잘 가시는 길 잘 돌아가시고, 혹시 정모를 하실 분들은 소연맘님 오셨나요? 저희 뒤에 계시군요. 저희 고수 엄마도 같이 참여하는 정모가 있으니까요. 네,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강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이 그때 들어간다는 게 그냥 동영상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선생님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스페이스가 멈추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예. 지금
네, 한때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교과서 보고 인터넷 강의 EBS 이렇게 쭉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네. 아, 네. 네, 전화를 주시면 돼요. 네, 네, 전화를 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성적표가 있나요? 아직 장소를 못 정했어요. 예,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네, 그러면 정모 못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전화를 해드리고, 안 되면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해드리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아니, 목동이요. 네, 제 사무실 목동. 지금 EBS 선행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출감은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선행만 하는데, 보는 선행만 하면 돼요. 문제풀이 선행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단원에 60학이 빠졌으니까 뭐 배우고, 그것만 기억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문제풀이 단계죠.